모든 세상이 잠든 새벽 2시. 길을 지나던 트럭 기사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간 그는 무언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일본 시즈오카현 미시마시. 시즈오카현 동부 이즈반도 중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약 11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야마네 사치코. 1982년에 일본 미시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사치코는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사치코는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대학에 들어가서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는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죠.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2002년 1월 22일,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겨울날,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2002년 1월 22일 화요일 저녁, 사치코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 탓인지 가게에는 몇몇 손님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50분, 손님이 모두 떠나자 사장은 사치코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사장에게 인사한 뒤 가게를 나섭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사치코의 집이고 여기가 사치코가 일하는 선술집입니다. 선술집에서 사치코의 집까지 3.9km 정도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약 15분 뒤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사치코는 136번 국도를 따라 집으로 갔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2년 1월 23일 새벽 2시 35분, 인적이 드문 도로 공사 현장을 한 트럭 기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는 차를 세우고 그곳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야 맙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사람의 발 같은 것을 봅니다. 충격적인 모습에 그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시마시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키 155에서 160cm, 20대 가량의 여성을 발견하는데 웅크린 자세로 새카맣게 불타버렸습니다. 사건 현장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남쪽으로 골프장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다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게를 두고 수사했지만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 후드 점퍼의 소매에서 양손을 결박한 흔적이 발견됐고 입가에 남아있는 테이프, 피부에 남은 화상으로 인한 물집 등을 근거로 살인사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폰 혹은 가방 등 피해자의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장소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마마치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부검에서 범행에 등유가 사용되었으며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해당 등유를 분석해 유사한 성분의 등유를 판매하는 미시마시 내의 주유소 2곳을 알아내지만 누가 샀는지 그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어 용의자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를 채취해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보지만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합니다. 용의자 찾기에 난항을 겪은 경찰은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다음날 오후,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딸이 전날 밤부터 연락이 되지 않으며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전날 발견된 피해자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신고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딸이 평소 쓰던 학용품에서 지문을 채취해 피해자의 지문과 대조합니다. 그 결과 실종된 여성과 피해자의 지문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피해자 이름은 야마네 사치코, 당시 나이 19세. 사치코의 부모는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일이 끝나면 보통 밤 11시 30분쯤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사치코의 집이고 아르바이트하는 선술집은 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술집에서 사치코 집까지 자전거를 타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사치코는 선술집에서 북동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사치코는 왜 집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경찰은 현장에 사치코의 자전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범인에 의해 이곳으로 끌려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워낙 잔인해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닐까 생각하고 사치코의 인간관계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기록 역시 가족, 친구들과 연락한 기록만 있을 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묻지마 범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만 갈 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2002년 7월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수사가 계속되던 와중 지역에서 범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요주 인물 리스트, 즉 경찰의 관리 대상에 있던 남성 한 명이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그는 누마즈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토리 주냐, 1972년생으로 홋카이도 가미카와에서 태어났습니다. 하토리는 어려서부터 도벽이 심해 동네에서 문제아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절도죄로 처음으로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소년원에서 나와 철근공으로 일하지만 17살 때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출소 후 누나가 있는 오키나와로 가 약 1년간 일하고 미시마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미시마시로 돌아온 하토리는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절도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습니다. 그는 20살 때 이미 결혼해 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의 범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계속된 범죄로 그는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 들락날락했습니다. 1999년 1월 이혼했던 그는 전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2001년부터 다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2001년 10월 한때 자신이 일했었던 미시마시의 한 건설 회사에 취직합니다. 2002년 7월 당시 하토리는 뺑소니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누마즈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수사본부 소속 수사관이 그를 찾아옵니다. 수사관은 하토리의 타액을 채취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 사치코의 몸에서 채취했던 용의자 DNA와 하토리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하토리 주냐를 사치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합니다. 하토리 주냐는 사건 당일 밤 편의점에서 사치코를 만났고 하비아의 관계를 맺었으며 그 이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음날 하토리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합니다. 자신이 한 외국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외국인이 사치코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치코의 자전거를 누마즈시 카노강에 버렸고 다른 소지품들은 시내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친구 집에서 불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하토리 주냐의 진술에 따라 카노강을 수색해 수심 1.6m 밑에서 사치코의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CCTV와 사건 조사 보고서 등 어디에도 하토리가 말한 외국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하토리의 죄를 묻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하토리의 차에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의 차를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차는 이미 폐차된 뒤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추적 끝에 하토리 차의 타이어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스키드 마크와 하토리 차의 타이어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토리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토리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 등유를 담았던 통 등의 물증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하토리를 압박합니다. 지금껏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던 하토리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사건 당일 2002년 1월 22일 저녁, 하토리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십니다. 밤 10시 40분경 술집을 나와 직접 차를 몰고 동료를 집에 바래다 준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몹니다. 하토리는 밤 11시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치코를 봅니다. 귀엽다는 생각에 말을 걸어보지만 사치코는 무시하고 갈 길을 갑니다. 하토리는 포기하지 않고 사치코를 앞질러 그녀의 자전거를 가로막고 집요하게 작업을 겁니다. 그러나 사치코가 심하게 저항하자 그녀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속 도로변으로 끌고 가 억지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겁을 줍니다. 하토리는 그녀를 뒷좌석에 태우고 미시마시 시내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인적이 뜸한 곳에 사치코를 내려주고 그대로 달아날 생각이었지만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를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맙니다. 그는 사치코의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 막을 합니다. 2002년 1월 23일 사건 다음날, 하토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치코의 자전거를 카노강에 버리고 휴대폰 등 그녀의 소지품을 모두 처리합니다. 2002년 1월 25일 저녁, 하토리는 교통사고를 냅니다. 이 사고로 남자 2명, 여자 1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겁이 난 하토리는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뺑소니를 친 거죠. 경찰에 잡힐 것이 겁이 난 하토리는 이틀 뒤 자신의 차를 폐차시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2002년 11월 12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하토리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형을 노린 일종의 쇼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토리 측 변호인은 하토리가 범행 전 복용한 약으로 인해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토리에게서는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2004년 1월 15일 시즈오카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피고인 하토리도 판결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2005년 3월 29일 도쿄 고등법원 재판부는 하토리의 범죄 성향이 깊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후 2005년 3월 하토리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지만 2008년 2월 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변호인은 상고심 판결도 불복하고 판결 정정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며 2012년 8월 3일 하토리 주냐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다는 일본의 기존 판례를 깨는 일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